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포츠 교육학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교육학, 체육 교육학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체육 교육, 스포츠 교육, 혼용해서 쓰기도 하는데, 최근에는 스포츠 교육이라는 말로 더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왜 체육 교육을 스포츠 교육이라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 말미에 스포츠 교육은 조금 진보적이고 체육 교육은 약간 보수적인 성향을 나타낸다 그러는데,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이번 시간을 같이 공부해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화면을 보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교육학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는요, 스포츠 교육학의 개요에 대해 설명할 수 있고 스포츠 교육학을 정의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교육학의 발전 단계를 설명하고 체육과 교육과정의 사조를 설명할 수, 사조, 역사적인 어떤 흐름, 이걸 사조라 그러죠. 그리고 체육과 교육과정의 모형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정의를, 학습 목표를 한번 세워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학습 목표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아마 느낄 겁니다. 제가 인생을 살 때 어떤 목표를 세우듯이 오늘 학습하면 어떤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면은 좀 더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학습 목표, 사실 스포츠라면은 여기 모든 스포츠가 다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여러가지 스포츠, 굉장히 역동적인 모습이 나와 있죠. 이런 스포츠는 감동을 주고 그 드라마가 있고 그 자체에 어떤 교육적인 요소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스포츠를 할 때 이거는 이 경기를 통해서 뭘 배울까 하면 그게 이미 교육적인 요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기를 통해서 뭘 가르칠까, 이 운동을 통해서 뭘 익힐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면 그게 이미 교육적인 요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이 그림 여러분들은 어떤 스포츠를 좋아하나요? 어떤 운동을 좋아합니까? 저희가 한 가지 이상 운동을 좋아한다는 건 축복입니다. 한 가지 운동을 선택해서 실천해 보는 것도 좋은 거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스포츠 교육의 개념 및 정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문화 현상으로서의 스포츠의 교육학적 기초와 문제를 다루는 스포츠 과학의 한 영역인 스포츠 교육학, 스포츠 페다고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스포츠 교육학은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공간에서 스포츠의 교육적 발생과 교육적 행위의 과학적 연구 서술 등을 포함합니다. 그 경우 과학적인 문제 설정이나 연구 영역의 범위는 스포츠 과학과 교육학 양면에서 제약을 받습니다. 자, 체육론의 본질적인 것은 학교라는 공간에서 신체 운동에 의한 교육의 과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 교육학의 전 형태, 앞 형태죠, 그죠? 혹은 기초로 간주합니다. 신체 교육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인 체육학 이라는 개념은 앞으로 스포츠 교육학이라는 표현으로 바뀔 겁니다. 스포츠 교육학에서의 교육적 문제는 우선 신체 운동에 의해서 도야되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여 그 연구는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을 고려하면서 교수학과 방법론의 목표가 주어집니다. 교수학은 도야 내용, 도야 가치, 도야 목표의 학문인 도야학으로 이해되어 일정한 교육학적 원리의 실현을 추구합니다. 오늘날 스포츠 교육학에서의 교수학은 인간학적 방향과 대상적 방향으로 구분됩니다. 인간학적 방향에 속하는 학자들은 인간의 기본적인 행동 형태 또는 행위 양식에 일치하는 신체 운동의 형태만이 도야성을 갖는다는 입장을 주장했고, 대상적 방향에 속하는 사람들은 신체 운동의 기초가 되는 사상, 즉 대상을 문제로 했습니다.
교수학에 대한 방법론은 교수 방법의 학문으로 이해됩니다. 방법론은 신체 운동의 운동저의 전달과 습득의 방법과 원칙을 연구합니다. 교수의 방법은 학습자의 발달 단계나 체질, 컨디션의 성향, 계절과 시간이나 공간의 여러 관계 및 기술적 보조수단, 지도자의 달성 능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자, 아주 멋진 그림이죠. 예, 이런 그림은 한 번쯤은 여러분들도 스포츠를 통해서 신체를 단련하면서 자연도 배우고, 예, 자연도 이해하면서 이 서핑보드라 그러죠. 서핑보드. 저도 이거 한번 해봤는데 아주 균형 잡기 힘들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강할리 가면은 할 수 있습니다. 자, 스포츠 교육학의 역사와 발전 단계입니다. 체육학 문화운동의 태동입니다. 태동. 스포츠 교육학이 체육학의 정식 하위 학문 분야의 하나로 성숙하기까지에는 분야 내에서 연구하는 전공자들의 노력이 주된 내적 동인으로 작용하였으나 그 성장을 촉진시킨 외부적 여건에도 힘입은 바 큽니다. 스포츠 교육학의 태동을 촉진시킨 외적 동인은 바로 1960년대 초반 시작한 체육학 문화운동입니다. 체육학 문화운동은 체육계 내에 지배적으로 퍼져있던 체육에 대한 전통적 이미지에 대한 하나의 강력한 반항이었습니다. 19세기 말려 아동 중심의 진보주의 교육사조가 부흥하면서 신체주의자들에 의해서 체련이라는 말을 대체하며 호응을 얻기 시작한 체육, 피지컬 에듀케이션 많이 쓰이죠. 요 말은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체련이라는 말까지는 잘 몰라도 될 것 같습니다. 체련, 피지컬 트레이닝, 피지컬 컬처, 체육 문화, 뭐 이런 체력, 신체 훈련, 뭐 이런 걸 체련이라 그러죠. 그죠? 근데 이제 이 말이 체육으로 바뀌는 그런 어떤 부분입니다. 이라는 용어는 교육의 한 부분 또는 교육적 효과의 추구라는 의미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 교육으로서의 이미지는 윌리엄스의 신체를 통한 교육, 이게 이제 옛날에는 굉장히 1960년대 이후에는 주도했습니다. 신체를 통한 교육, 이게 체육이죠. 그죠? 이라는 표현이 널리 사용되면서 더욱 견고하게 굳어져 몇십 년 동안 체육 분야를 지배해왔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체육에 대한 학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대학에서의 체육 프로그램도 학문적 기저를 요구하게 되자 이전에 지배적이던 교육으로서의 이미지는 더 이상 체육 분야에 합당한 이미지를 제공해 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신체와 운동에 대한 의학과 생리학적 연구를 수행해온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고 그에 따라 자연과학적 연구 결과가 체육 분야에서도 축적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교육으로서의 체육에 대한 지배적인 생각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체육이 교육의 족쇄에서 벗어나 학문적 탐구가 가능한 하나의 독자적인 학문으로 자유롭게 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육학 문화운동은 소련의 스푸트니크 충격이 야기시킨 체육 분야의 혁명적 사건으로서 체육의 학술적 연구를 정당화시키고 더 나아가 학교 체육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촉발시켰습니다. 자,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아주 시원하게 느껴지죠? 여러분들도 한번 보드도 한번 해보는 것도 참 좋습니다. 저도 보드를 한번 해보니까요. 윈드스핀 하면은 윈드스핀 그 나름대로 멋도 있고요. 보드 하는 나름대로 멋도 있습니다. 저는 요 정도 수준까지는 못합니다만은 보드를 타면 그 발바닥에 느껴지는 아주 촉감이 기가 막힙니다. 윈드스핀이라고 또 다른 스노보드였던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도 한번 해보길 권합니다. 자, 체육학 문화운동의 구체적 내용은 1960년대 중반 미국을 중심으로 시작한 체육학 문화운동은 여기 하이프링크가 되어 있죠. 그죠? 하이프링크 되어 있으니까 한번 열어보고요. 이거 지금 안 되어 있네요. 대학과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체육 전공 프로그램의 성격을 바꾸는 촉매로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대학 체육에 있어서 하나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소련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호의 발사에 위협을 느낀 미국의 정치가와 교육자들은 학문 중심 교육과정을 새로이 채택하여 특히 수학과 과학 과목에 중점적으로 교육적 투자를 했습니다. 스푸트니크 인공위성 발사 이후 미국의 교육개혁 운동은 보다 많은 과학자들을 길러내고 모든 교육기관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교육적 본질주의가 학교와 대학에 만연하게 되었고, 이런 일반적 분위기 속에서 1961년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주내에 소지하는 모든 대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학과들로 하여금 학문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당시에는 체육은 학문 분야라기보다는 직업훈련을 주로 담당하는 전문 분야로 인정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법안의 통과는 캘리포니아 주내에 소지한 체육과 교수들의 긴장된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프랭클린 헨리의 주장이 나타난 지 30년이 지나는 동안 체육의 성격은 신체를 통한 교육 또는 신체의 교육으로 간주되는 교육의 이미지에서 이론적 연구가 주된 목적인 학문의 이미지로 탈바꿈하였습니다. 이 학문 이미지에 담겨져 있는 기본적 과정은 체육의 다양한 학문적 관점들로부터 탐구되어질 수 있는 학문 분야라는 것입니다. 이 이전에 사실 또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버드 대학 총장님이 체육은 의미 없는 학습이라는 행태로 한번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미술이나 음악과 비슷한 그런 어떤 한 행태로 이야기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체육이 상당한 시련을 겪는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문으로서의 체육을 강조하게 됨에 따라 대학과 대학원 체육 프로그램이 강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생체역학, 운동생리학, 스포츠사약, 운동학습 등과 같은 하위 학문 영역이 점차 개발됨에 따라 기존 및 신설 대학원, 체육학과들은 이 분야의 지식을 교육과정에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원래 박사학위 받을 때는 생체역학으로 받았는데요. 생체역학, 그리고 생리학, 스포츠사회학, 운동학습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체육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문을 해보면 너무나 재미있는 학문이다 하는 걸 느끼게 되실 거예요. 프랭클린이 과정에서 체육의 학문적 연구 영역을 나타내는 명칭에 대한 논쟁이 시작되었는데, 교육의 이미지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체육이라는 명칭을 계속 사용하는 대신에 학문화주의자들은 학문의 이미지를 반영하는 새로운 명칭을 개발하여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이름들이 다양한 이유를 내세우며 제시되었는데, 그 가운데는 키니시올로지, Human Movement Studies, 그리고 Sport Studies, 그리고 Sport and Exercise Science가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명칭들이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승마도 하는 거죠. 저도 승마도 조금 해봤는데 생각보다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주하는 이런 승마는 위험하죠. 예, 이거는 경마죠, 경마. 예, 이런 스포츠도 있는데 이런 스포츠 같은 건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한 스포츠가 중요하겠죠. 자, 스포츠 교육학 운동은 그러면 어떻게 일어났는가? 체육학 문화운동의 비판자들은 학문화주의자들이 학문의 개발에 지나치게 사로잡힌 나머지 현장에서 활동하는 전문인과 대학 교수들로 하여금 학교 체육의 실천과 교사 양성에 소홀하게 만들고, 따라서 체육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것을 염려했습니다. 하지만 이 비판자들 자신조차도 이 당시 체육 분야를 몰아치던 체육학 문화운동의 거센 물결을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체육의 교육적 이해에 관심을 갖지 않는 체육학 문화운동을 비판하면서도 이들은 다른 한편으로는 수업, 교육과정, 그리고 교사 교육을 중심 대상으로 하는 체육교육의 학문적 연구 분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이 분야에 스포츠 교육학, 스포츠 페다고지, 스포츠 교육학이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커커에 따르면 체육 교육학은 교사 양성과 수업 방법을 주로 다룬 전통적 영역을 체육학 문화 추세에 발맞춰 체육학의 하위 문화 영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새로이 개념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이인도 체육교육학을 새로운 학문 영역으로 주장한 것은 최근의 연구 동향을 이전의 체육교육적 연구와 구별하고 체육학
학문 사이에서 체육교육학자들의 지위를 향상시키려는 수사학적 수단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말장난이라는 말이죠. 제가 이 그림을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구글이나 뭐 이런 데 들어가서 스포츠 이미지 또는 책 이미지 하면 이런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일단 가져왔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이런 체육활동 외에도 요즘은 더 많은 체육활동이 있습니다. 그냥 대충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더라 하는 정도만 좀 생각해 보라고 그림을 하나 가져왔고요. 이 그림 감상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깐만요. 전체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느낌이 옵니까? 예. 사실 여러분에게 그림 보여드리는 시간에 저는 물을 한 잔씩 마신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그림을 보시면서 교수님이 지금 시간에는 물을 드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그림 한번 감상해 보시고요. 좋죠? 예. 저도 이렇게 보드 타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는 못하고 땅에서 떨어지지는 못합니다. 저는 땅에 딱 붙어서 안 그래도 키도 작지만 땅에 딱 붙어서 타고요. 달리기는 제가 조금 합니다. 한 달리기 하는데 한 12초? 요즘은 제가 잘 안 달려봤는데 제가 제 기록은 12초입니다. 12초였고 제가 이 모든 스포츠를 다 좋아합니다. 다 좋아하는데 여러분들은 다 좋아할 필요는 없지만은 자기 한 가지 스포츠 정도는 하면 좋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체육과 교육과정의 사조입니다. 어떤 사조, 흐름을 갖고 있는가? 체육과 교육과정 중심 사조, 가치 정향은 체육과 교육과정을 개발 또는 실행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철학적 입장, 주요 강조점, 지향점, 신념 체계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교육과정 개발 및 실행 과정에서 교육 내용, 수업, 평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즉, 학생들이 무엇을 배워야 하고 어떻게 학습활동에 참여하여 어떻게 학습평가를 받을 것인가에 대한 철학적 관점을 제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체육 철학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철학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죠?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죠?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체육과에서 교육과정을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인지, 그 교육 내용, 수업, 평가에 관한 의사결정에 관한 영향, 이 모든 것들을 다 한 번쯤은 검토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체육과 교육과정을 개발하거나 실행할 때는 항상 어떤 철학적 입장이 강조되기 때문에 가치가 배제된 체육과 교육과정 모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소개되고 있는 체육과 교육과정의 사조는 5가지로 집약됩니다. 내용 숙달 중심사조, 자아실현 중심사조, 사회적 책무성 중심사조, 학습과정 중심사조, 그리고 생태통합 중심사조가 이에 해당됩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말들을 굳이 이해는 못해도 돼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서울에 처음 가면은 서울 지리를 다 안다고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서울 처음 가면은 어디 가든지 잘 모르고 어리둥절하지. 그냥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보고 오는 거죠. 그죠? 그냥 대충 훑어보고 수박 그달키로 훑어보고 오지만은 그래도 수박 할지만은 어때요? 수박을 한 번도 보지 않은 거하고 수박을 본 거하고는 천지 차이고요. 서울을 한번 가본 것과 그렇지 않은 건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도 지금 처음 한번 대보면은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은 처음 그냥 수박 그달기식으로 서울 처음 갔다 생각하고요. 서울 처음 가고 지리를 다 익힐 수는 없죠. 그런 관점에서 대충 그렇구나 이런 게 있구나 하는 정도만 해서 그냥 설쳐 지나가면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부담은 느끼지 말고 즐기세요. 예. 자, 체육과 교육과정의 사조. 일반적으로 체육과 교육과정 개발자 또는 체육교사들이 한 가지 철학적 사조를 뚜렷하게 가지고 있기보다는 5가지 사조가 혼합된 형태의 철학적 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
내용 숙달 중심 사조를 갖고 있습니다. 기초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고, 잠깐요. 숙달하는 것을 강조하는 가치 성향입니다. 예, 가치 지향이라고 해도 되죠, 그죠? 예, 기초 지식이나 내용 숙달 중심 사조라는 건 기초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고 숙달하는 것을 강조하는 가치, 정향이다. 자, 이게 내용 숙달하는 게 체육과 교육과정의 큰 흐름이다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자아실현 중심 사조입니다. 학생의 타고난 성품과 자질을 실현한 것을 강조하는 가치 성향입니다. 이 말이 뭐예요? 자아실현의 말을 엄청 어렵게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꿈을 실현한다 이렇게 뭐 그냥 쉽게 생각해 버리 보세요. 그러면은 그 학생이 갖고 있는 어떤 성품이나 자질을 그 자신의 꿈꾸는 걸 통해서 꿈을 실현하는 걸 통해서 강조하는 그런 가치 성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우리 대학이 제가 항상 나가서 이야기하는 게 꿈을 현실로 만드는 대학이다. 우리 신라대학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신라대학교 온 게 맞죠? 그 다음 사회적 책무성 중심 사조입니다. 사회 전체에 대한 책임의식을 함양시키는 것을 강조하는 가치 성향이라는 거죠. 사회적 책무성 중심 사조, 사회 전체에 대한 책임의식을 함양하는 것. 다음 학습 과정 중심 사조입니다. 학생의 논리적, 비판적 사고 함량을 강조하는 가치 성향입니다. 학습 과정, 논리적, 비판적 사고 함량. 논리적이면서도 비판적 사고를 함량한다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생태 통합 중심 사조입니다. 사회적, 물리적 환경의 조화를 지향하고자 하는 사조로 어느 한쪽만 강조하기보다는 적절한 조화를 추구하는 가치 성향이라는 거죠. 자, 다음은 체육과 교육과정 모형입니다. 체육과 교육과정 모형은 과연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가? 모델이라고 하기도 하고, 모형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1. 움직임 분석 모형입니다. 움직임 분석 모형. 이 1, 2, 3, 4 이렇게 쭉 나가죠. 전통적인 신체를 통한 교육에 가장 뚜렷한 대안으로 나온 것이 움직임 분석 모형입니다. 움직임 교육이란 용어는 움직임 교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초등학교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모형은 체육학의 기본적 지식을 이해하는 것과 운동 수행을 잘하는 능력을 중요한 교육과정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그림을 하나 넣어놨는데요. 잠깐요. 이때는 또 물을 제가 잠깐 마셔야 되겠죠. 움직임 분석 모형. 이 모형에 의하면 체육 교육을 받은 사람은 효과적인 운동을 수행하고 이해하는 데 관련된 지식과 기능을 배운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은 신체 활동을 중요하게 생각하도록 배운 사람이며 자신과 타인의 신체적 능력을 존중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결정을 내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움직임에 관한 지식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운 사람입니다. 이 움직임에 관한 지식을 배운 사람이다 하면은 잠깐만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요. 사실은 움직이는데 안 배워도 움직일 수 있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할 때 스피드를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을 빼라는 운동을 하거든요. 힘을 뺀다. 왜 힘을 빼야 되느냐? 이걸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 이건 나중에 제가 다시 여러분들 입학하면 또 가르쳐 드릴 것입니다만, 제가 수업 시간에 어떻게 학습할 겁니다만, 자, 힘을 빼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힘이 있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을 힘을 빼고, 요렇게 힘 넣고, 이렇게 한번 동작하라고 이야기. 요 부분은 제가 화면을 크게 해서 한번 해봅시다. 자, 힘을 뺀다, 힘을 넣는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스포츠에서. 자, 배운다, 안 배운다는 차이의 중요성과 유사합니다. 자, 제가 힘을 넣고, 이렇게. 스포츠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스피드거든요. 스피드를 높이기 위해서 힘을 넣어가지고 한번 제가 스피드를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해도, 아무리 빠르게 해도 제가 힘을 넣고는 스피드가 안 나요. 그러면은 스피드가 체육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는데 이 스피드를 내기 위해서는 힘을 빼야 돼요. 힘을 빼고
흔들면은 굉장히 빠르게 흔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힘을 빼고 흔들 수 있으려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없으면은 힘을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힘이 있어야 힘을 뺀다.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힘을 빼기 위해서는 힘을 기르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 그럼 힘을 기르는 데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배운 사람과 배우지 않는 사람이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힘을 빼는 방법, 저는 힘을 빼는 방법은 힘을 키워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야기할 때 우리가 테니스를 배우든 배드민턴을 배우든 테니스 라켓을 딱 잡으면 힘이 들어갑니다. 초보자 보고 아무리 힘을 빼래도 힘을 뺄 수가 없어요. 왜? 힘이 없으니까 힘을 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힘을 기르면은 힘이 빠집니다. 그런 이제 그런 쪽으로 지도를 하면은 지도 방법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힘을 뺀다는 건 스포츠에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움직임 분석 모형을 조금 전에 배운 사람, 움직임에 대해서 배운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을 설명하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움직임 분석 모형과 마찬가지로 이 교육과정 모형은 내용 숙달 중심 사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교육 모형은 학교 현장의 체육 수업이 스포츠 기능 습득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학생들이 실제 경기를 통한 즐거움의 기회를 거의 갖지 못하고 흥미를 느끼지 못한 채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비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또 학생들이 즐거워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이다. 그죠? 또한 간혹 체육 수업에서 경기가 이루어지더라도 학생들의 수준을 무시한 채 승인 위주의 규칙으로 진행되는 경기는 모든 학생들의 경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계를 보완하고자 스포츠 교육 모형이 소개되었고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교육 과정 모형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에는 체육 수업이요, 군대 수업, 군대하고 훈련하고 비슷했어요. 그래서 체육 수업 시간에 나가면 너무너무 힘들고요. 그냥 앞으로 있까 뒤로 돌아있까 자양자 우양우하고 수류탄 투척 이런 것들 하다 보니까 이게 군대 훈련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런 쪽의 체육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뭔가 좀 달라져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지금 보완돼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스포츠를 통해서 교육을 하자, 이런 쪽으로 이제 전체적인 흐름이 바뀐다는 거죠. 자, 발달 단계 모형은 세 번째, 자아실현 중심 사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근대 초기 교육 철학자들과 20세기 중반의 발달 심리학자들에 의해서 이 모형의 기초가 형성되기 시작했고, 체육교육학 분야에서도 학생의 성장과 발달에 초점을 맞춘 여러가지 유형의 교육과정 모형이 개발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갤라효와 해리슨 모형이 있습니다. 이 모형은 자아존중, 도덕, 교육, 협동 등과 같은 이론으로부터 개념적 토대를 빌리고 있으며 학생으로 하여금 자신의 신체와 상황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느끼도록 함으로써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감과 타인에 대한 책임감을 기르고자 한 겁니다. 학생들은 타인과 권리, 감정, 요구들에 대해 보다 민감해야 할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자기 자신과 타인들에게 책임 있는 행동을 하며 학생들이 자신감과 목적의식을 뚜렷이 느낄 수 있도록 가르칩니다. 개인 의미 추구 모형입니다. 개인 의미 추구 모형은 움직임 경험이 교육적 가치를 지니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인적 의미와 중요성을 지녀야 한다는 주장에 기초한 겁니다. 따라서 교육의 중심 과제를 의미의 발견과 창조에 둡니다. 의미를 탐색하는 일은 현재 체육 교육 과정의 여러 문헌에 관심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캐논은 체육 참여 시 인지되는 실용적 가치를 사회적 경험, 건강과 체력 발달, 모험 추구, 미적 추구, 감정 정화, 고행 극복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또한 베인은 이러한 6가지 유형의 가치들이 개인 의미 추구 모형을 위한 개념들로 제공될 수 있으며 학생들은 자신이 세운 목표와 관련된 활동이나 개념 단원을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체육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근원적 경향성, 오리지널 텐던시라는데 이 근원적 경향성을 순화시켜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면서 사회성도 기르고요, 협동심도 기르고 하는 그런 어떤, 여러분들, 여기 보면 쭉 나와있죠. 그죠? 개인의 체력 발달, 사회적 경험, 모험 추구, 미적 추구, 감정 정화, 고행 극복, 이런 것들이 체육의 어떤, 안에 내용으로 들어가야 된다. 개인 의미 추구 모형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예, 그래서, 오리지널 텐던시, 근원적 경향성을 이 신체 활동을 통해서 정화시키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한다 하는 것도 체육의 어떤 요 추구 모형에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체력 교육 모형입니다. 체력 교육 모형은 피트니스 모델이라고 하는데 신체의 교육이라고 불려져 왔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교육이 아닌 훈련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 모형은 종종 신체를 통한 교육인 발달 교육 모형과 대비되어 신체 훈련 그 자체만을 목적으로 삼는 일종의 체력 정진 프로그램으로 인식되었습니다. 하지만 건강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증대되고 체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체력 모형에 대한 평가가 다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체력 모형은 신체 활동에만 국한되지 않고 운동 수행과 그에 대한 이해력 정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력 모형은 신체 활동이 건강한 생활을 갖추는 데 필수적이며 그러한 생활 양식의 발달을 위해서는 신체 활동과 건강과의 관련성에 대한 지식,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신체 활동을 하는 기술, 운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력 요소를 강조하지만 체력의 발달을 체육 프로그램의 유일한 목표로 삼고 있는 초등학교, 고등학교는 거의 없습니다. 초중고는 거의 없다는 거죠. 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체력 요소를 강조하지만은 체력 발달을 체육 프로그램의 유일한 목표를 삼고, 그래서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여기에서 그 자체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게 굉장히 부수적으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여러가지 사항들이 다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꼭 체력 발달만 강조하는 건 아니다 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대학생이나 성인 대상 체력 프로그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요즘은 평생체육 이렇게 또 이야기하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는 운동을 해보시면은 아마 그 운동 효과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누구나 다 운동에 대해서 많이 좋다는 걸 이야기하고 굉장히 많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제가 물 한 잔 마실 시간이 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림을 감상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고요. 물 한 잔 먹고 오겠습니다. 예, 이 그림은 어떻습니까? 예, 어른들과 어린애들하고 같이 한 가족이 또 운동할 수 있고 어린애들하고 대화가 될 수 있는 게 이게 스포츠고 운동일 수 있습니다. 스포츠 교육입니다. 자, 그러면은 스포츠 교육은 어떤 건가? 스포츠 교육은 체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체육 과정 모형이며 교수 모형입니다. 이는 전혀 새로운 이야기도 핵심적인 이야기도 아니죠. 실제로 20세기 전반에 걸쳐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체육 시간에 주로 운동 기능과 게임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모형을 설명하는 동안 여러분은 스포츠 교육이 체육 교육을 계획하고자 하는 잠재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에 공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스포츠 교육은 전통 체육에서 말하는 스포츠보다 좀 더 완벽하고 확실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 모형에서 학생들은 스포츠를 즐기는 데 필요한 완벽한 방법뿐만 아니라 스포츠 경험을 통합하고 운영하는 법까지 학습하게 됩니다. 또한 개인적 책임감과 효율적인 집단 협동법을 학습하게 됩니다. 스포츠 교육 모형은 처음 오하이오시 중심에 위치한 소수의 초등학교에서 시도되었으며 고등학교 3학년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에 의해서 스포츠 교육 모형이 개발되었습니다. 여러 다른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과 다양한 학년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이 이러한 프로젝트에 대해 듣고 스포츠 교육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교사들의 참여로 인해서 이 모형이 더욱 풍부하고 폭넓게 되었는데, 이 책에서 기술하는 스포츠 교육의 다양한 예와 특성들은 실제로 학교에서 시도되었던 것입니다. 오타가 났네요. 실제로입니다. 스포츠 교육. 자, 어느 초등학교 체육교사가 쓴 겁니다. 스포츠 교육을 내가 처음 시행했을 때 그것은 매우 잘 진행되었고, 나는 이것을 즐겼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학생들도 정말로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체육교사가 스포츠 교육을 지도한 뒤에 느낀 점을 이렇게 적은 겁니다. 자, 스포츠 교육의 목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포츠 교육 모형은 다른 대부분의 체육 프로그램보다 상당히 적극적인 목적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교육 모형은 학생들을 탁월한 감각을 지닌 경기자로 교육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유능하고 박식하고 열정적인 스포츠인으로 길러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그래서 스포츠 교육 목적 1. 유능한 스포츠인이란 경기를 만족하게 수행할 만큼의 충분한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복잡한 경기 상황에 따르는 적절한 전략을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으며 게임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진 경기자를 말합니다. 박식한 스포츠인이란 스포츠의 규칙, 의식, 전통의 가치를 이해하며 어린이 스포츠나 프로 스포츠를 막론하고 바람직한 행동 혹은 그렇지 못한 행동을 구별합니다. 박식한 스포츠인은 스포츠 팬이건 또는 관람자이건 간에 보다 유능한 참여자이며 분별 있는 소비자를 말합니다. 자, 세 번째, 열정적인 스포츠인이란 그 문화가 지역 청소년의 스포츠 문화이든 국가의 스포츠 문화이든 간에 이러한 스포츠 문화를 보존하고 보호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행동하고 참여합니다. 스포츠에 참여하는 집단의 일원으로서 이러한 열정적인 스포츠인은 지역 수준, 국가 수준 또는 국제적인 수준의 경기에 참여합니다. 이러한 목적들은 상당히 높은 수준을 추구합니다. 체육교사들은 폴암 패스, 풋트랩 또는 지역 방어 등을 가르치는 것이 단순한 특정 운동 기술을 교수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운동 기술이 사회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또는 어떻게 사회에 기여하는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단지 특정 운동 기술을 가르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운동을 통해서 그 운동이 그 사회에 어떠한 의미를 주고 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건지 이런 부분을 이해하면서 가르친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스포츠 교육의 목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스포츠 교육은 학생들의 참여를 통하여 도달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습니다. 특정 스포츠를 수행할 수 있는 운동 기술과 체력을 개발한다. 2. 스포츠에서 전략적인 게임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인식할 수 있다. 전략적인 게임을 수행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다. 이 중요한 내용이고요. 자, 3. 자신들의 발달 단계에 알맞는 적절한 수준의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고 신뢰받을 수 있는 리더십을 개발하고 공공의 목적을 위해 집단 내에서 효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으며 6. 스포츠의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부분들이 스포츠 교육의 목표가 될 건데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자, 스포츠를 하는데 어떻게 리더십을 개발할 수 있고 어떻게 공동 목적을 위해서 집단 내 효율적인 행동할 수 있고 문제점을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합리적인 결정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은 운동을 한번 해보시면요, 스포츠를 해보시면은 자연스럽게 익혀집니다. 이렇게 내가 왜 패스를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상대를 위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게 뭐죠? 이게 가끔 뜨네요. 예,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 이런 거 뜰 때마다 새로 다시 촬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조금 잘못돼도 이해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스포츠를 하다 보면요, 그 스포츠 안에는 인생이 있다 그러죠, 그죠? 예, 모든 게 거기 다 있다 그럽니다. 어떤 스포츠든지 거기에는 인생이 있다 그럽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천당과 지옥을 이야기했죠, 그죠? 스포츠에서 똑같습니다. 내가 상대에게 패스를 해주면 상대도 내한테 패스를 해줍니다. 내 혼자 드리블 해가면요, 상대도 혼자서 자꾸만 욕심을 내고 드리블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는 패스를 안 하고 막 혼자서만 하는 그런 친구들인데 왜 패스를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기 시작하면, 우리가 천당과 지옥 사이에서 젓가락으로 상대에 먹여줬을 때는 이게 천당이 될 수 있는데, 자기가 먹겠다고 긴 젓가락으로 먹지도 못하고 아수라장이 되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스포츠가 교육에 활용하기 시작하면요, 너무너무 재미있는 교육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운동을 하면서 여러분 가족들과도 한 번씩 운동을 하면서 대화를 해보세요.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7. 경기 심판이나 지도 등에 대한 지식을 개발하고 적용한다. 방과 후 스포츠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과연 정규 체육교육 프로그램에서 이러한 포괄적인 내용을 성취할 수 있을까? 물론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왔던 학교 체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교수 방법은 아마 불가능할 것 같아요. 자, 스포츠 교육입니다. 중학교 체육 선생님이 이렇게 자기가 스포츠 교육을 행하고 나서 느낀 점을 적어 놓은 겁니다. 스포츠 교육에 참여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학생들은 책임감이 점차 생겨났으며 규칙을 배우고 운동 기능을 향상시키고 심판을 보고 팀 동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전통적인 체육교육에서는 이렇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거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솔직하게 우리의 체육 수업을 다시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하고 이렇게 체육 선생님이 적어줬습니다. 실제로 스포츠를 통해서만 교육이 된다는 쪽으로 또 생각하는 것도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만 훨씬 효과적이라는 게 전체적인 흐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나중에 이제 또 다른 선생님 또 이야기할 거예요. 자, 그 다음 스포츠 교육을 모든 곳에 실시하고 바람직하고 올바르게 수행한다면 결과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 오랜 기간 동안 스포츠 교육은 학생들의 참여가 극대화된 바람직하고 건전한 스포츠 문화를 형성하는 것에 목표를 두어 왔습니다. 스포츠 교육의 첫 번째 장기적인 목적은 모든 사람을 위한 모든 형태의 스포츠입니다. 스포츠 문화는 발전합니다. 한쪽으로는 진보하기도 하며 한쪽으로는 쇠퇴하기도 합니다. 스포츠 교육의 장기 적용인데요. 스포츠 교육은 모든 곳에서 실시하고 바람직하고 올바르게 수행한다면 결과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 오랫동안 실시하면 스포츠 교육 모형을 장기적으로 활용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스포츠 교육은 학생들의 참여가 극대화된 바람직하고 건전한 스포츠 문화를 형성하는 것에 목표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교육의 첫 번째 장기적인 목적은 모든 사람을 위한 모든 형태의 스포츠입니다. 스포츠 문화는 발전합니다. 한쪽으로는 진보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쇠퇴하기도 합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어린이와 청소년 스포츠에 대한 관심의 정대는 어린이들과 청소년의 성장 및 발달에 스포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 경험이 항상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만은 않다라며 우려를 표명하기도 합니다. 프로 경기나 올림픽 경기에 대한 상상을 초월한 관심은 엘리트 스포츠가 얼마나 국가경제, 문화생활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트 스포츠는 스포츠 자체의 의미를 축소시키며 선수들을 경제적 또는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는 등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스포츠의 지금 부정적인 면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예.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 아마 여러분도 느꼈을 거예요. 스포츠 하는데 보면은 거기에 도박도 들어가고요. 뭐 하여튼 내기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게 또 불법이 막 판치고 뭐 심판 매수 뭐 그 다음 스포츠를 통해서 뭐 또 뭐 욕설을 하고 또 싸우기도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모든 면에는 부정과 긍정이 있는데 그 부분을 얼마나 더 긍정적으로 볼 거고 그 부분을 좀 더 긍정적으로 끌어갈 건가 하는 것들이 그 사람의 능력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스포츠 교육의 두 번째 장기적인 목적은 모든 수준의 스포츠를 참여자의 측면에서 고안하는 겁니다. 개인별 참가나 스포츠 그 자체에 해가 되는 연습은 줄이거나 없애버려야 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목적 추구야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하며 스포츠를 아끼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박식하고 열정적인 스포츠인의 수가 많아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포츠 교육의 세 번째 장기적인 목적은 스포츠를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서 그로 인해 성, 인종, 장애, 사회, 경제적인 지위, 나이 등이 스포츠 참여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모든 형태의 스포츠는 바람직한 표어죠. 예, 스포츠 for all이라 그럽니다. 유럽은 이게 이제 일반화되어 버렸죠. 그래서 사실 독일의 골든 플랜 같은 건 요런 부분들을 미리 생각하면서 만든 스포츠 계획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표가 한 사회의 문화 윤리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열정을 다하는 새로운 스포츠 참여 세대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새로운 세대는 과연 누가 교육시킬 건가? 학교 교육과정 외에 어린이들과 청소년 스포츠 프로그램은 아직도 성, 인종, 장애, 사회, 경제적 지위, 나이 등에 따라 스포츠 참여에 제약을 받습니다. 특히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스포츠 참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통합교육이라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함께 수업하고 하라 그러는데 실제로 수업에 들어가 보면요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포츠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한다 했을 때 팀을 만들면은 장애인 학생이 한 사람 있으면 그 장애인 학생을 서로 자기 팀에 넣지 않으려 그래요. 만약 넣었을 때 자기 팀이 불리하니까요. 그리고 또 그렇다 해서 축구를 하는데 11대 11 해서 11명 11명 이렇게 지금 축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 장애인 선수는 그냥 선생님이 그러면 A라는 장애인 친구를 예를 들어서 그냥 한 사람 더 줄 테니까 니네 팀은 12명 해라. 이래도 그 장애인은 또 엄청난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의 어떤 존재 가치, 존재감 같은 이런 어떤 부분들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특수체육을 교육시키는 선생님이나 그 관련된 어떤 직책을 맡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관심을 갖고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히 스포츠 교육은요. 제가 생각할 때는 더 아주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보호하면서 우리 장애우들을 이렇게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약자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언제나 우리 스스로도 내일이라도 오늘 저녁이라도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요. 이 친구들하고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해나가는 걸 우리가 일반화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고 따뜻하게 이 친구들에게 스포츠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친구인데 이 친구는 이러니까는 승부는 중요한 게 아니다 하는 식으로 교육을 사전에 시키고요. 최선을 다한다는 게 중요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도 해주고요. 또 이 친구는 또 꼭 어떤 격렬한 스포츠에 참여하기 어렵다면은 심판 같은 거 보게 해도 되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지도자가 잘 지도해야 하는 게 중요하겠죠. 학교는 대다수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학교 체육은 바로 어린이들과 청소년에게 스포츠 참여의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이러한 책임은 바로 체육교사의 몫이기도 합니다. 만일 모든 사람을 위한 모든 형태의 스포츠가 바람직한 윤리라면 스포츠 교육자로서 체육교사는 건강하고 건전하며 누구나 참여 가능한 스포츠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안내자가 되어야 할 겁니다. 스포츠 교육을 주장하더라도 이는 체육의 모든 내용을 스포츠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밝혀둡니다. 스포츠 교육은 체육을 대체하는 의미가 아니라 또한 스포츠 교육은 체력,
무용, 여가활동 등의 체육활동을 감소시키거나 없애고자 하는 의도 역시 아닙니다. 자, 그래서 고등학교 스포츠 교육 모형을 통해서 어떻게 체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체력이 체육교육의 중요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도 아니며 체육교육 내에서 체력 향상 프로그램이 가치가 없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청소년과 성인들은 야외 레저 활동에 큰 관심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런데 비록 스포츠 교육 모형에서 이러한 야외 레저 활동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 자체가 스포츠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또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체육에서의 특정한 영역의 중요성을 부인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음 기회에 스포츠 교육이 고등학교 수준에서 전반적인 체육 교육 프로그램의 일부분으로 어떻게 개념화되는지를 보여주게 될 겁니다. 스포츠 교육이 체육 교육 프로그램의 일부분이란 개념을 명확히 밝혀왔고 또한 반대로 스포츠가 체육 교육 과정에 전혀 포함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체육교육자들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체육에서 스포츠를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주장과 논쟁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즉, 스포츠는 지나치게 경쟁적이고 상대적으로 기능이 낮은 학생들을 소외시키며 학교보다는 지역사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더 타당하며 대부분은 체육 수업이 행해지는 학급의 이질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학교 체육에서 스포츠를 가르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문제가 있죠. 굉장히 우리가 공부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부 시험 잘 치는 성적이 높은 학생들 이렇게 좀 어떻게 대우받고 선생님들도 그 학생 중심으로 막 좋아하고 이런데 실제로 운동장에 또 나가면은 운동 잘하는 학생이 또 최고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금 운동 기능이 떨어지는 학생들은 소외되고 이러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보다는 지역사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이유는 사실 보통 일반 학교에서 수영장, 승마장 모든 걸 갖출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볼링장 하여튼 우리 일반 학교에서는 그런 어떤 사회 체육의 여러 가지 어떤 학생들이 하고 싶어하는 운동 모든 것 시설을 갖출 수 없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다 타당하다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체육 수업을 대부분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수업밖에 할 수 없는 게 또 현실입니다. 근데 너무 이렇게 지역사회에 이렇게 체육을 맡기다 보면요,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학생들 간의 사회성을 배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또 부족해집니다. 너무 개인주의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학급 학생들이 함께 활동하면서 거기서 사회성도 배우고 거기서 여러 가지 또 자기 나름대로 인성 이런 어떤 경쟁심 협동심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데 각각 지역사회 가서 거기 가서 시설을 이용해서 공부하고 오세요. 체육 수업하고 오세요 하면 그것도 나름대로 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겠죠. 제가 해외에 있어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부에서 좀 체육 수업을 하는 그런 부분도 학생들이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우리의 체육교육에서 때때로 발생한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이 과연 어쩔 수 없는 일인 것인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스포츠 교육의 적용 방식을 제고해야 할 겁니다. 시도 초기부터 끝까지 스포츠 교육 모형은 정말 힘겹게 올라가야 할 도전이죠. 그죠? 그런데 수업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열정이 생겨나면서 아주 바람직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생각해보면 나는 종종 중학교 선생님이네, 아직까지. 종종 학생들을 마지못해 시킨 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을 위해 스스로 교육 모형을 선택하여 실행하면서 얻어진 장점들을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이게 이제 체육교사인데 제가 알기로는 중학교 선생님이 아니고 고등학교 선생님이 이거 쓴 거라고 생각했는데 중학교 선생님이 썼네요. 자, 그래서 스포츠 교육은 체육 수업에서 스포츠를 완전하고 적절하게 가르치고 있지 못하다는 불안으로부터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정통적인 체육 교육에서는 주로 운동 기능에 기초하거나 레크레이션적인 게임을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서 배구 단원에서 서브와 포함 패스
예, 세트를 마치 독립된 기술처럼 개별적으로 지도한다는 거죠. 이게 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교사는 간단한 규칙을 설명하고 학생들은 팀을 나누어 경기를 진행합니다. 때로는 많은 학생이 게임에 참여하기도 하지만 학생들의 발달 수준에 잘 맞는 경우는 드뭅니다. 게임에 사용되는 전술이나 전략은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게임이라는 맥락과는 분리되어 학습된 운동 기술들은 경기 상황에서 제대로 수행되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경기에 필요한 기능과 전략을 실제 게임 상황에서 구사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충분히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게임이 즐겁지 못합니다. 이러한 결과로 대다수의 학생들은 배구 경기에서 경기를 잘 치르는 것보다는 친구들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재미를 찾고 있으며, 또 어떤 학생들은 자신에게 부여된 사소한 역할의 수행으로 지루해하기까지 합니다. 전통적인 체육에서 스포츠는 아무런 전후 관계를 이루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몇 가지 방식으로 표출됩니다. 운동기술은 게임이라는 경기와 유사한 상황에서 가르쳐지지 않았고 이러한 맥락과 분리되어 가르쳐왔습니다. 또한 스포츠가 가지는 의식, 가치, 전통 등을 학생들이 경험하도록 지도되지 않는 것은 물론 거의 언급된 적도 없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구를 학교 교육에서 가르친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배구에 언더패스나 뭐 오버토스, 오버패스 요 부분만 가르쳐서 시험을 칩니다. 그러면은 그게 과연 스포츠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 스포츠 교육하고는 좀 다르다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쭉 논의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가를 위해서 뭐 언더핸드 패스 몇 개, 오버핸드 패스 몇 개, 높이는 얼마 뭐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해놓고 하는데 그런 게 스포츠 교육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더구나 스포츠를 가르치는데 할애된 시간이 너무 짧아서 스포츠의 의미를 충분히 가르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스포츠를 단기간에 가르치는 한 스포츠 시즌이라고 부르기는 어렵습니다. 체육교육에서 단편적인 운동기술 및 상대적으로 의미가 적은 경기를 가르친다는 것은 이제 명백한 사실이 되었습니다. 결국 학생들은 스포츠를 제대로 배우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스포츠 교육과 전통적 체육 교육의 차이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아까 스포츠를 그냥 가르치면 배구를 가르쳤다 하면 배구 오버핸드 패스, 언더핸드 패스 배워가지고 이걸 경기로 연결시키려고 그러면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체육 수업 시간이. 그래서 스포츠 교육으로 하기에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게 이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스포츠 교육은 이러한 관심과 우려의 결과로부터 나타나게 되는데, 스포츠 교육은 체육 교육에서 우리의 아이들에게 좀 더 참되고 완전한 교육적인 스포츠 경험을 갖도록 하는 열망에서 자라나게 된 겁니다. 스포츠 교육의 방향은 학교 체육에서 스포츠가 가르쳐지는 방식과 청소년 스포츠 클럽이나 레크레이션 스포츠 등에서 스포츠가 조직되고 시행되는 방식과 비교될 때 더욱 명확해집니다. 스포츠 교육이 전통적 체육 교육과 구별되는 주요 특성입니다. 다음 그림은 다음 페이지 그림 나오는데요. 다음 그림 요는 그림입니다. 예, 한번 미리 한번 보고요. 스포츠 교육 모형의 6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시즌, 팀 소속, 공식 경기 일정, 기록 보존, 축제와 결승전 행사 이런 게 스포츠 환경에 관련된 것들인데요. 요걸 이제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다음 그림은 스포츠의 전형적인 맥락적 환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6가지 중요한 특징,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특징은 제도화된 스포츠의 성격을 구명하고 스포츠를 다른 형태의 운동과 구별하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전통적인 체육교육안에서 가르쳐질 때는 경시되거나 아예 나타나지 않는 것들입니다. 자, 여기 스포츠 교육 모형의 6가지 특징, 다시 한번 시즌, 팀 소속, 공식 경기 일정, 기록 보전, 축제화, 결승전 행사 이런 것들이 스포츠 교육 모형에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이 그림을 잠깐만 감상하고 있으세요. 제가 물 한 잔 먹고요.
예, 충분히 보셨습니까? 스포츠 교육 모형, 예. 예, 요거 조금 전에 했고요. 자, 스포츠 교육 모형에서 나왔던 6가지 중에서 시즌입니다. 시즌, 스포츠는 시즌에 따라 수행되는데 시즌은 학생들이 의미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 줍니다. 스포츠 시즌 내에서 연습과 경기가 이루어지며 시즌의 마지막 장식은 결승전으로 끝납니다. 전통적 체육교육은 주로 짧은 기간의 단원으로 조직되며 때로는 5시간이나 6시간 이상 수업을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즌, 예, 그 다음 팀 소속입니다. 경기자는 팀의 일원이며 시즌에 걸쳐 동료 관계를 끝까지 함께 유지합니다. 잠깐만요. 제 얼굴이 지금 안 나오고 있다, 그죠? 다시 잠깐만요. 예, 제가 그래도 얼굴을 보여드리면서 하는 게 예의일 것 같아요. 이것도 치우고요. 예, 팀 소속입니다. 경기자는 팀의 일원이며 시즌에 걸쳐 동료 관계를 끝까지 함께 유지합니다. 스포츠 참가를 통하여 많은 의미를 느끼고 멋진 스포츠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낸 개인적 성장은 바로 동료 관계와 직접적인 관련을 맺습니다. 전통적 체육교육에서는 학생들은 모두 한 학급의 구성원일 뿐입니다. 그러나 스포츠 교육에서는 활동면에서 볼 때 팀 구성은 매일매일 변화되며 심지어는 같은 수업 시간 내에서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을 요렇게 계속 바꾸면 바뀔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죠? 공식 경기 일정입니다. 포멀 컴피티션, 예, 경기, 공식 경기입니다. 스포츠 시즌은 다양한 경기 형태, 2인 경기, 라운드 로빈 경기, 리그전 등의 공식 경기를 통해 규정됩니다. 종종 시합 일정은 팀들과 개개인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시즌에 앞서서 발표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통적 체육교육에서는 거의 공식적 경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팀 소속이 없고 공식 경기 일정이 없는 것은 참가자들에게 게임을 의미가 적은 것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 경기 일정을 미리 잡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결승전 행사입니다. 결승전 행사. 이번 시즌에서 누가 가장 뛰어난가를 결정하는 것은 스포츠의 특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결승 경기는 경기자들에게 추구해야 할 목표를 부여합니다. 전통적 체육교육에서는 결승 경기를 단원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팀 협력 관계나 공식적인 경기 일정이 없는 상황에서 그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록 보존입니다. 기록은 키핑 레코드라 그러죠. 기록은 배팅, 타율, 득점수, 도루, 아웃, 시간, 거리 등 모든 양식과 형식을 포함합니다. 기록은 개인과 팀의 피드백 역할을 하고 기록은 선수나 팀의 기준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주며 또한 목표를 제공합니다. 기록은 스포츠의 전통을 세우는 중요한 양식 중의 하나이고 전통적 체육교육에서 기록의 작성은 출석이나 단편적 기능 시험의 점수를 기록할 뿐입니다. 스포츠의 축제합니다. 페스티비티. 스포츠의 축제적인 특성은 올림픽 경기나 월드컵 등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때로 경기 자체를 왜소하게 만들기까지 합니다. 지역마다 열리는 축구 경기나 야구 리그전 등은 그 나름대로의 축제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포츠의 이러한 축제적인 특성은 참여자에게 더욱 큰 의미를 부여하고 중요한 사회적 요소를 경험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 체육 수업에서 스포츠 단어는 이러한 축제적인 요소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시즌, 팀 소속, 공식 경기 일정, 결승전 행사, 기록 보존, 축제적인 분위기 등과 같은 스포츠의 중요한 특징은 전통적인 체육 수업에서는 볼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런 점들이 바로 학교 체육 수업에서 스포츠를 불충분하고 불확실하게 지도하고 있다고 믿는 이유인 겁니다. 자, 스포츠의 특성을 스포츠 교육에 통합하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스포츠 교육을 위한 첫 번째 노력은 비교적 단순한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즉, 앞에서 보여준 스포츠 6가지 특성들을 학교 체육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단원 속에 접목시키려는 시도가 선행되었습니다. 이후
이 모형을 이용하는 많은 교사들에 의해서 스포츠 경험을 보다 완전하고 실제적이며 학생의 발달 단계에 적합하고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었습니다. 스포츠의 주요한 특성을 스포츠 교육에 접목하려면 전통적 체육 수업에서 스포츠를 가르치는 것 이상의 다음과 같은 변화가 요구됩니다. 이 고등학교 학생이 지금 느낌을 적은 겁니다. 스포츠 교육을 받고 났어요. 우리는 물론 외국입니다. 스포츠 교육을 학습하면서 전보다 더 많이 운동 기능을 익히고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배워야 할 단원이 너무 많고 단원에 할당된 시간이 너무 짧은 전통적인 체육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고등학교 학생이 미국 고등학생입니다. 자기가 스포츠 교육을 받고 나서 느낀 점을 이렇게 적은 거죠. 자, 이때 또 시전입니다. 이 고등학교 학생들이 느낀 시전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로 제가 간략하게 읽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스포츠 교육의 시전은 전통적인 체육 수업의 단원보다 길어야 한다. 초기 스포츠 교육의 시전은 초등학교에서 11시간의 체육 수업 시간은 50분 단위로 해서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4일에 한 번씩 체육 수업이 들었기 때문에 9주 동안 지속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전은 스포츠 교육 시전이 일반적인 체육 교육의 시전보다 긴 것은 다음의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먼저 스포츠를 좀 더 안전하고 실제적으로 지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보다 많은 성취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어진 배경이나 발달 단계에 따라 유능한 경기자가 되기 위한 학습에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은 경기 상황에서 전략적인 수준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하게 됩니다. 전략적 수준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전략적인 수준까지도 익히게 된다는 거죠. 팀 소속, 스포츠 교육에서 학생들은 시즌 전반에 걸쳐 팀의 일원이 되고 그 관계를 지속하게 됩니다. 이러한 팀에서의 동료 관계는 집단 안에서의 다양한 역할 및 팀에 대한 개인적 책임을 요구하며 그러한 과정은 학생들의 자아 성장을 위한 잠재력으로 작용합니다. 동료에는 열정을 낳습니다. 팀 소속입니다. 이것이 또한 문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팀 내의 동료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스스로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학생들은 새로운 시즌이 될 때마다 새로운 동료 관계를 형성하기도 됩니다. 공식 경기 일정은 스포츠 교육에서 공식 경기 일정은 시즌 초반에 결정됩니다. 이러한 공식적 일정을 통해서 많은 경기에서 가장 최적의 수행을 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또한 공식 일정은 개인이나 팀의 목표 설정에 도움도 줍니다. 스포츠 교육은 시즌 초기에는 연습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 때문에 학생들은 기능을 학습하고 팀은 전술을 개발합니다. 시즌이 진행될수록 기초적인 연습 시간이 줄어들고 실제 경기나 경기 상황과 같은 연습에 더욱 시간을 할애하게 된다는 거죠. 결승전 행사입니다. 스포츠 교육에서 한 시즌은 결승전을 끝으로 종결됩니다. 결승전은 육상 필드와 트랙 종합 경기, 3대3 배구, 단체 체조 경기 혹은 두 개로 분리된 예선 리그에서 우승자가 결승에서 만나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결승전은 축제 분위기 속에서 한 시즌을 마감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모든 선수가 참석해야 하고 이렇게 전체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은 스포츠 교육을 다른 형태의 스포츠와 구별되게 하는 하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기록 보존입니다. 스포츠 교육에서 기록은 항상 보존되어야 하며 이것은 교육적인 경험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록은 득점이나 방어 등과 같은 단순한 것일 수도 있고 또는 농구 경기의 여러 통계, 슛, 성공률, 리바운드, 가로채기, 어시스트 등 같이 복잡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체조, 수영, 스케이트 등과 같이 심판의 임무가 필요한 곳에서 학생이 심판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기록은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은 개인이나 집단의 수행에 피드백을 제공하고 다음 경기를 위한 목표 설정에 이용되기도 합니다. 기록은 또한 교사에게 실제적인 평가 자료를 제공합니다. 기록은 학교 안에서 행해지는 스포츠의 지역적 전통의 일부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5학년 여학생들의 멀리뛰기 기록,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평균대 최고 점수, 테니스 단체 경기에서 가장 많은 에이스를 기록한 팀 등에 대한
기록은 좋은 전통이 될 수 있습니다. 축제합니다. 스포츠 교육에서 교사는 매 시즌을 축제와 같은 분위기로 이끌어야 합니다. 팀의 이름을 짓고 유니폼을 맞추고 기록을 게시하고 개인이나 팀의 성적을 공표하고 이를 인정한다. 그리고 결승전에 맞춰 체육관을 장식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축제가 되겠죠. 그래서 스포츠의 의식과 전통을 강조하고 또한 존중합니다. 이러한 특성들은 학교의 수준 및 스포츠의 종목과는 상관없이 모든 스포츠 교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러한 특성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예를 여러 부분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잘 되고 있는 데는 있죠, 그죠? 실제로 제가 아는 아주 명문 고등학교나 명문 대학들은 이런 부분들이 축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가 뭐 모든 구성원들을 단결시키는 아주 좋은 촉매제가 되고 있다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주변에 어느 대학이라고 이야기 안 해도 이런 대학들도 있고요. 이턴스쿨 같은 데서도 이런 걸 하고 있죠, 그죠? 세계의 최고 명문 고등학교를 할 수 있는 이턴스쿨. 그 다음 뭐 하버드와 그 다음 하버드 대학하고 어디입니까? 예. 예일 대학하고 교류전이라든지 우리나라에도 뭐 연대, 고대, 연고전 같은 어떤 축제 뭐 이런 부분들이 일반화되고 있죠. 자, 스포츠 교육과 스포츠의 차이점입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교육을 좀 더 스포츠의 참모습과 유사하도록 만들기 위한 방안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는 스포츠 교육이 청소년 스포츠와 학교 간의 경기, 엘리트 스포츠와 구별되게 하는 몇 가지 중요한 특성들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스포츠 교육이 일상적인 스포츠와 다른 점은 모든 사람의 참여, 발달 단계에 알맞는 참여, 다양한 역할 부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들은 이 모형이 단지 스포츠 활동을 하는데 그치지 않고 한 차원 더 나아가 스포츠 교육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스포츠 교육은 모든 구성원들이 다 참여한다는데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참여의 필요성입니다. 스포츠 교육은 전 시즌에 걸쳐 모든 학생이 완전하게 참여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팀의 규모나 경기의 특성 등 다양한 고려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경기에서 토너먼트 방식은 부적절하며 팀의 규모가 너무 커서도 안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 한 팀의 경기는 대부분 기능이 우수한 일부 선수들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는 많은 학생들은 경기에서 소외되어 앉아있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승전은 모든 학생들을 위한 행사여야 하며 우승자나 우승팀을 위한 행사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선천적으로 재능이 뛰어난 학생이나 리더십이 뛰어난 학생들만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모든 역할을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발달 단계에 알맞는 참여입니다. 스포츠 교육에서 이용되는 스포츠의 형태는 학생들의 경험과 능력에 알맞도록 단계적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성인들이 행하는 완전한 스포츠의 행태가 때로는 스포츠 교육에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사들은 1대1이나 2대2로 시작되는 축구 경기를 통해서 학생들이 더 많은 성공을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5대5 이상의 경기를 실행한 경우에는 승부감은 거의 느끼지 못했다고 하고, 따라서 고등학생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학생들의 승부감을 위하여 배구나 농구의 3대3 경기는 유용한 방식이 될 거고요. 게임의 본질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나 게임의 근본적인 부분까지 수정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배드민턴은 셔틀을 라켓으로 쳐서 상대편 코트의 바닥에 떨어뜨리는 경기인데, 이것은 배드민턴 경기장의 크기를 더 작게, 네트 높이를 기존보다 낮게 하거나 높게 해서 규칙의 개정, 장비의 변화 등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더욱 친밀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배드민턴 경기도 네트 높이 낮게 하고요, 뭐 이렇게 하면 재밌게 할 수 있고, 농구 같은 거 재미없죠. 저처럼 키가 작은 사람은 농구 못하죠. 잘 못하죠. 근데 사실은 잘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농구 키 작은 사람은 정말 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럴 때는 농구 그 학생에 맞게 낮춰주면 되죠. 농구 골대 학교 체육에서는, 학교 스포츠 교육에서는 농구 골대도 마음대로 올렸다 높였다 낮췄다 할 수 있습니다. 키 큰 학생들은 키 높은 데서 하면 되고요. 작은 학생은 좀 낮은 데서 하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배구도 마찬가지예요. 배구 넷도 왜 그렇게 2.23m로 해놨는데요? 예, 그렇게 꼭
높을 필요 있죠. 남자 같은 2.42m거든요. 예, 더 높죠, 그죠? 그러니까 저 같은 키 작은 사람은 스파이크 평생 못해요. 위에서 내리꽂는 스파이크. 저도 사실은 한 배구 높이가 한 2m 정도 되면 스파이크 할 수 있거든요. 근데 242cm죠, 그죠? 2m 42cm를 해놓으니까 못하는 거죠. 그걸 이제 조정을 해서 누구든지 스파이크라는 쾌감도 맛볼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다양한 역할 부여입니다. 스포츠 교육에서는 학생들에게 하나의 역할을 부여하는 전통적인 체육 교육에서보다 더욱 많은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교육에서 학생은 코치, 심판, 점수 기록원 역할을 학습해야 하고 일부 종목에서는 감독, 대변인, 홍보 요원, 트레이너 등의 역할도 해야 합니다. 때문에 스포츠 교육은 스포츠에 대한 완전한 이해뿐만 아니라 스포츠와 관련된 직업 교육까지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재밌겠죠? 뭐 자기 감독도 한번 해봤다가요, 대변인도 해봤다가, 홍보 요원, 트레이너, 뭐 여러가지 다 할 수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 스포츠가 갱신되거나 혹은 축소된 형태로 지도되는 경우 중 하나는 학교 간 경기, 대학 간 경기, 엘리트 스포츠에서 항상 발생하는 지나친 경쟁에 대한 우려 때문일 겁니다. 이러한 지나친 경쟁은 경쟁 자체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승리 제일주의를 양산하며 스포츠 자체나 참여자의 자부심 등과는 상관없이 경제적인 획득의 수단으로 스포츠를 전략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정규 교육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문제점을 직시해야 할 필요가 있고, 스포츠 교육에서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교육적으로 적절한 형태의 경쟁을 경험하고 학습함으로써 이러한 폐단을 제거하는 매개체 역할을 할 것입니다. 스포츠 교육은 운동기술, 운동기능, 수준, 성, 장애 등과 상관없이 모든 학생의 발달 단계에 적합한 경쟁을 제공합니다. 스포츠 교육에서 이슈가 되는 것은 경쟁이 지나치게 많지도 또한 지나치게 적지도 않으며 적절한 수준을 제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어렵죠. 이러한 적절한 경쟁을 통해서 개인적으로나 팀의 일원으로 얻게 되는 결과는 상당합니다. 즉, 최선을 다하여 공정히 시합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며 시합이 끝났을 때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등의 자세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예, 제가 예를 들어서 누구하고 경기를 했다 그러면은 지금 저하고 예를 들어서 박태환 선수하고 수영 경기를 했을 때 박태환 선수하고 게임이 안 되겠죠. 그렇지만은 이것도 룰을 새로 만들면 경기가 됩니다. 제가 박태환 선수가 예를 들어서 100m 수영하는데 55초를 달린다 그러면 저는 100m 똑같이 출발을 안 하고요. 먼저 출발을 한다든지 하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한 50m 출발해서, 먼저 출발해서 하면은 재밌는 경기가 될 수도 있겠죠. 저는 50m 기록이 그 정도 나올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해서 경기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발달 단계에 맞는 경기를, 계획하는 것도 대단히 어렵습니다만, 또 재밌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교훈은 스포츠 교육의 중요한 요소로 지도되고 강조되어야 합니다. 경쟁의 의미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따라서 스포츠 교육에서 학생들이 완벽하고 참된 형태의 스포츠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과 같이 이러한 경쟁의 폭넓은 의미 또한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과 같이 이러한 굉장히 폭넓은 의미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하는 겁니다. 이 말이 조금 어떻게 겹쳐지는 것 같아도 무슨 말씀인지는 여러분들이 이해할 거예요. 그죠? 예. 자, 경쟁에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축제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능력 추구와 관련된 좀 더 깊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경쟁 관계에서 다양한 상대와 관련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경쟁의 마지막 의미가 보통의 문외한들이 받아들이는 경쟁의 일반적 의미가 되는데요. 요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축제의 의미, 능력 추구와 관련된 좀 더 깊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고요. 축제. 경쟁의 기본적인 의미는 함께하는 겁니다. 이는 한마디로 축제적인 특성을 말하고 경쟁의 축제성에 대한 이해는 아직 부족한 편입니다. 때로는 무시되기까지 하는데 축제는 중요한 행사이며 전형적인 의식과 전통을 수반합니다. 우리들 누구나 이러한 스포츠 축제에 한두 번 참여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축제는 축하의 장입니다. 여러분 운동회를 생각해 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따라서 스포츠 교육자는 축제적인 분위기를 통해 학생들의 참여를 축하하고 또한 그거를 학습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거죠.
능력의 추구입니다. 경쟁의 두 번째 의미는 능력의 추구입니다. 이는 스포츠에 내재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이는 두 단어 컴퓨터와 컨피던스입니다. 의 어원에서부터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스포츠에서의 경쟁은 컴퓨터 경쟁은 참여자가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추구하여 그 성취 여부를 다시 시험하는 토론의 장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수행 기준과 기록은 스포츠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능력을 추구한다고 할 때 경쟁은 반드시 타인 또는 다른 팀과의 관계에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스스로의 설정한 목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경쟁관계는 세 번째로 가장 일반적인 경쟁의 의미가 바로 경쟁관계입니다. 스포츠에는 다양한 경쟁관계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팀과 팀 또는 사람과 기록 또 다른 목표 기준과의 경쟁이 존재합니다. 혹자는 스포츠는 승자가 있으면 반드시 패자가 존재하는 제로섬 경기라고 말하는데 그러나 이것은 얼마나 바보스러운 가정인가를 하는 것은 실제 스포츠 현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42.195km의 마라톤을 완주한 5,000명의 선수들은 단지 1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패배자라고 말한다면 요거 밑에 글자가 깨졌네요. 잠깐만요. 요게 글자가 밑에 좀 깨졌으면 말한다면 그건 좀 웃기는 거죠. 이 자체가 전부 다, 이 자체가 중요한 거죠. 그죠? 이게 조금 그렇네요. 자체로 안 나오네요. 예. 그래서 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다시 원래대로 하고요. 좀 잘못된 편이라는 거죠. 그죠? 예. 실제로는, 이 자체가 5,000명 다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경쟁관계 세 번째로 가장 일반적인 경쟁의 의미가 바로 경쟁관계인데 스포츠에는 다양한 경쟁관계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팀과 팀 또는 사람과 기록 및 다른 목표 기준과의 경쟁이 존재합니다. 혹자는 스포츠는 승자가 있으면 반드시 패자가 존재하는 제로섬 경기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로 스포츠 현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42.195km의 마라톤을 완주한 5,000m 이어 나오네요. 단지 1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패자로 말한다면 잘못된 거라는 거죠. 8팀이 겨룬 리그에서 팀이 우승을 못했다는 이유로 패배자로 말하는 경우를 상상해 봅시다. 그건 잘못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실 경쟁관계의 이럴 축제적 성격의 일부분으로 간주했을 때 강력한 의미가 부여됩니다. 그 의미를 진정 확대시킬 수 있을 거고 또한 능력을 추구하는 토론의 장에서 만들어진 기준과 전통의 관점에서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옳은 일일 겁니다. 이러한 경쟁의 의미가 바로 스포츠 교육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교사의 역할입니다. 스포츠 교육은 교사가 그의 직무를 유기한 채 공을 던져주고 놀게 하는 모형이 아닙니다. 스포츠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은 충분한 경험을 쌓게 되며 시즌 동안 책무성을 통해 더욱 성숙해질 겁니다. 그러나 교육적 환경의 설정이나 수업의 효율성 및 활력 등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교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교육을 실행하기 위한 최대한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사는 유능한 계획자가 되어야 하며 학급 관리자의 특성을 갖춰야 하고 이는 시간을 전략하고 방해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관리적 상규적 활동을 개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스포츠 교육에서는 학습해야 할 많은 역할이 존재하기 때문에 교사는 이러한 역할을 규정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며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학습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통해 적절한 연습을 계획해야 합니다. 기능과 전략의 개발은 지식을 갖춘 경기자를 교육하는 데 기본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교사는 학생들이 경기와 관련된 기술을 익히며 폭넓은 전술을 이해하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합니다. 중등학교 체육교사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쭉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체육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져왔으며 스스로 스포츠를 통해서 이 학생의 태도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내용 밑에 쭉 나옵니다. 1대 30인 상황 이거 어떻게 쭉 설명해 놨는데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건 제가 지금 너무 내용이 좀 방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요 뒤에는 한번 그냥 읽어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중학교 체육교사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예, 이때 교사의 역할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런 부분, 예. 제가 이 부분에서 요중돼서 마치는데요. 조금 중복돼서 요렇게 해서 마무리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다음 시간은 스포츠 사약 시간인데요. 스포츠 사약 시간에 좀 더 이번 시간은 너무 길어졌어요. 실제로는 스포츠 사약 시간에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수고 많았고요. 지금 제가 이번 시간에 너무 오랫동안 수업을 했기 때문에 차시 예고만 하고요. 스포츠 사약에 대해서는 그 시간 돼서 다시 앞에서 소개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번 시간에는 좀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뒤에 부분은 계속 반복돼서 제가 생략했는데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